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무슨 얘기 할까요? 아니 그나저나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아셨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처음에 고지도 했고요. 전화 오면 제발 주말엔 김치영의 뉴스하이킹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또 부탁도 드렸습니다. 부탁드렸군요. 저는 네.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려고. 아유, 감사합니다. 02로 전화 오는 거 받아보셨어요? 저는 못 받아봤어요. 저도 아직 못 받아봤는데 저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이라고 말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질문 이제 그럼 받아주시는 네네. 거죠? 지난 17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서 민생 토론회를 했는데 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뭐 상속세, 상법 개정, ISA 이런 거 김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아주 새롭지는 않아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던 것들의 종합 버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미 정부가 발표를 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들까지 모두 증시 주변에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다 합쳐놓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주장들을 한 주체들이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폐지나 금지는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개미들의 주장이었고요. 네. 금투세 폐지는 개인 중에서도 고액 자산가들의 목소리가 좀 컸고요. 상속세는 당연히 기업인들의 목소리였죠. 그리고 상법 개정은 이건 개인 투자자들 중심입니다. 그리고 ISA라는 제도는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각기 주장하는 주체들이 좀 다른데 시장 활성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주장들은 아까 주장한 주체들의 이익이 다들 걸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장들을 싸그리 다 모아서 그냥 해주자라고 하는 게 과연 방향성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이런 것들을 진짜 시행했을 때 한국 증시의 저평가는 해소될 것인가?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라고 봐야죠. 그럼 너무 이게 좀 많으니까 네. 김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 하나,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거 하나, 이렇게 좀 꼽아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 증시 저평가 해소하고 상속세를 연결한 건 조금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속세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도한 상속세율 때문에 가업 승계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혹은 기업의 영속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논의하고 고쳐나가자라는 건 나름 합당한 주장이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상속세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르니 상속세를 낮춰주자는 주장은 조금 억지스럽다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런 주장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답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른다? 이걸 반대로 하면 상속세 내리면 주가는 오른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량 리포터는 상속세 낮춰주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혹시 기업 주식 투자할 때 그 기업이 상속세 얼마 내는지 보고 투자하시나요? 투자할 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상속세까지 따져본 적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기업 실적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상속세에 낮춰서 주가가 오르려면 상속세가 낮아지는 만큼 덜 내게 된 세금 이 부분이 기업에 다시 재투자가 된다. 네. 뭐 그럼 기업 가치가 조금은 늘어나는 거니까 뭐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이제 이런 주장의 뒤에는 상속세를 덜 내려고 일부러 주가를 저평가 상태로 오너들이 유지하다 보니까 제대로 기업이 주가를 상속세 부담 때문에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럼 상속세를 낮춰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적당한 상속세를 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성실히 납부하고 그러면 앞으로 주가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은 아무리 적게 가져가더라도 내 돈을 약간 빼앗기는 느낌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 상속할 시점이 되면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앞에서 말했던 이런 행위는 사라지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또 아까 아량 리포터가 얘기한 것처럼 투자할 때 상속세를 고려해 본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글로벌 투자자들도 그 기업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큰 관심은 없어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이 상속세를 얼마나 내는지도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앞으로 잘 벌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자녀들에게 뭐 3대, 4대에 걸치면서 지분 상속뿐 아니라 경영권까지 넘겨주는 사례가 해외에는 네. 거의 없기 때문에
대주주보다 현재 경영진의 경영 성과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투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좀 다른 나라보다는 너무 높다. 이런 목소리도 꾸준히 있잖아요. 물론 상속세를 고민할 시점은 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율로 보면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 지분이 상속세일 때 할증까지 감안하면 최고 세율이 60%를 넘어가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저런 감면을 따지면 실효세율은 4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는 글로벌 기업 환경,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벌이 형성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그간 견제하는 제도도 과거보다는 꽤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징벌적인 개념의 상속세율을 가업을 잇고 부의 양극화를 일부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정선을 논의하자 이 논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전공법으로 상속세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개편할 때가 됐습니다라고 국민을 설득해야지. 상속세 낮추면 주가가 올라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우리 상속세 개편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공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우선순위로 김키는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상법 개정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실 쪽에서 이번에 상법 개정을 언급해서 저는 조금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기업들도 좀 놀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정부가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상법 개정을 꺼내면서 이거 우리 편 맞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문제를 지적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거수기 이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견제를 못하고 이사회에서 거수기처럼 네. 찬성에 손만 든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기업들의 이사회 독립성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려면 상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 얘기를 꺼냈으니까 이참에 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상법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에 성태훈 정책실장이 현재 네. 상속세 정책 준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살짝은 한 발 물러난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네네. 아까 전에 상법 개정 말씀하신 거 상법에서 그래서 뭘 개정하는 건가요? 지금 얘기되는 상법 개정은 상법 제 382조의 3 이른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록한 규정이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면 이게 뭔 문제야?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회사를 위하여라는 문구 때문에 이사회의 결정이 문제가 되거나 논란이 되더라도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논리만 만들어지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가 있게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일감 몰아주기 혹은 중간에 어떤 회사 하나 세워서 통행사처럼 뭐 이익을 빼가는 행위 이런 것들은 회사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그랬다. 또는 회사 보안 문제 때문에 한 결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가고요.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합병과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의 마법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회사의 경영 효율화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정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사회의 결정을 정당화시켜 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른바 회사의 또 다른 주인이라고 불리는 주주들은 이런 결정을 통해서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법에 이사회가 회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총 주주를 위해서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해한 게 회사의 이익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면은 이사회 결정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법 개정이 전체 이루어지면 네.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특정 주주에게 큰 이득이 되는 결정을 이사회가 하게 되면 이걸 배임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법적 문제하고 책임이 뒤따르게 되거든요. 이사회에서 지금처럼 대주주나 오너를 위한 거수기처럼 이사회 멤버들이 행동하지 못할 거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들을 견제하는 충실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실제 해외에서는 이런 결정을 함부로 이사회가 하게 되면 피해를 본 주주들이 소송을 걸어서 이 결정을 찬성한 이사회 멤버들이 법적 처벌은 물론 주주들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게 하는 판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 중 가장 크다고 얘기되는 기업의 거버넌스 문제, 그러니까 즉 지배구조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키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 상법 개정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제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제 저는 가장 열심히 좀 한 주 동안 찾아봤는데 네. 눈에 띄는 소식입니다. 여야가 저출생 대책을 놓고요. 아주 맞대결을 펼쳤어요. 그러게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출생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겠죠. 4월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사실상 제일 먼저 꺼낸 공약이 이 저출생 공약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들여다보면 비슷한 것도 있고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여당 쪽은 대체적으로 그간의 출산 육아 지원책을 조금 확대시키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을 주로 내놓은 걸로 보이고요. 이 정책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육아를 위한 시간을 좀 벌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하느라고 그리고 맞벌이 하느라고 전혀 육아에 쓸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을 조금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주겠다라는 의미로 좀 보여집니다. 반면에 야당은 경제적 지원 쪽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여요. 특히 이번 야당의 저출생 대책에는 눈길을 끄는 게 아마 주거와 자산 대책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결혼하면 1억 대출해주고 둘째, 셋째 나오면은 공공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게요. 지금까지 나온 저출생 대책 중에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파격적인 대책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저도 1억에 탁 보고 1억? 했죠. 물론 이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네. 떠나서 조금은 파격적인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여당 쪽에서 이런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주거나 자산 대책이 좀 빠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정부가 올해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출생 관련 주택 대출을 조금 쉽게 해주거나 그다음에 자녀 수에 따라서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여당은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대책을 올려서 보완하는 차원으로 아마 대책을 내놓은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야당에서 내놓은 아까 뭐 주거나 자산 대책만 놓고 야 여기가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양당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꽤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도 이제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의 이 위원회를 두고는 있는데 이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처급으로 격상시켜서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양당이 주장을 했으니까 네. 이런 컨트롤 타워는 앞으로 조금 추진해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실제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저출생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먼저 겪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일본도 올 4월에 아동가정청이라는 이 출생 대책을 관련된 부처를 하나 만들어서 설립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거 들으면 김큐 생각이 먼저 나요. 네, 김큐는 자녀가 하나도 둘도 아닌 셋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둥이 아버지인데 네. 이 정치권의 이런 저출생 대책 경력자로서 좀 어떻게 보이세요? 이런 데에서 경력자라는 표현이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반갑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 대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미 자녀를 뭐 둘, 셋 이른바 다둥이 가정에서 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뭔가 하고 되게 꼼꼼히 지켜보긴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웬만한 대책이 나와서는 사실 지금 젊은 층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마음먹기가 힘든 환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나온 대책을 단순 비교하면 여당보다는 야당안이 조금 더 파격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예산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보면 야당도 뭐 벌써 비판이 좀 나오더군요. 앞뒤 안 가리고 퍼주기식으로 막 이렇게 내놓으면 되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추경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다만 이제 그만큼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보면 정부가 이미 내놓은 신생아 특례 대출 등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당, 야당, 정부안 가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 대책을 좀 종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결혼을 선택하든 안 하든 내가 아까 야당이 내놓은 어떤 그 안을 택하든 안 하든 이게 좀 종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경계의 문제를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아이 셋을 키우는 아빠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대부분 신혼부부 또는 신생아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자녀를 낳고 키우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들에게서 희망이 보여져야 사실 지금의 청년층들이 그걸 보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낳았으니 출생률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정부가 여기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여기가 바로 이인수님의 가정 아닌가 싶어요.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잘 챙깁시다라고 네. 보내주셨네요. 또 이진희님이 김큐님 다둥이 가족 부럽습니다 하셨는데 다둥이 네, 가족 많이 부러워해 주십시오. 즐겁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하나가 있으니까 둘을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대책들을 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